네, 안녕하세요.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에 최고의 히트주, 네. 꿈비의 고맙습니다. 박영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회사 꿈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건입니다. 지금 시점은요. 네. 상장 이틀 차입니다. 그죠? 네, 따끈따끈한 새내기 줍니다. 상장 이틀차. 어제 상장해서 상한가, 네. 오늘 이틀째 연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총 396억으로 시작해서 이틀 만에 시총이 1340억. 네. 시장에서 상당히 꿈비의 미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꿈비를 바라보는 어떤 기대, 네. 시선, 신뢰 이런 게 사실 많이 느껴지는데 네네. 가장 대표님을 신뢰하는 아내분께서 네네. 어제 빨간 자켓을 입으셨어요. 입고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세레모니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좀 감격스러워했죠. 예, 뭐 사실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이 딱 창업한 그 새내기 회사를 키우는 것도 꼭 아이 키우는 것처럼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도 같이 키우면서 그 회사가 이제 좀 장성해서 꼭 대학 가는 느낌? 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학식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 예, 그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뭉클했겠네요. 네, 그렇죠. 직원들은 반응 어떤가요? 이게 저희 회사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그 미션을 좀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들의 몰입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상장 작업을 짧게는 한 2년 정도 해왔는데, 거의 전 직원들이 작게라도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을 할 때 한국거래소 2층에 행사장이 있는데, 전 직원 80명이 버스 2대 대절해서 갔는데, 2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는 친구 있었고요. 또 이제 상장 소감 발표하는데 또 제가 발표하는 동안 또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만큼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내일처럼 그렇죠. 기뻐했네요. 네. 오늘 사실은 제가 꿈비의 박영건 대표님은 수년 동안 네네. 또 같이 옆에 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나누고 했던 사이인데 창업 10년 만에 즉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 딱 10년 차에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배 창업가로서 그리고 업계에서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로서 사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그리고 상장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꿈비의 오늘이 어떻게 있기까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하면 네. 제품력이죠. 그렇죠. 제가 좀 성격이 네. 이게 마스크로 봤을 적엔 참 차분하고 원화해 보이실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제품에서는 포기 안 하고 타협하지 않고 조금 좀 꼬장꼬장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그 제품 써보시면 정말 좋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현재 꿈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꿈비의 아동용 매트를 쓰고 그렇구나. 있는데 네. 사실 그 제품을 만들어서 커머스로 이제 판매하는 그러면서 이제 꿈비의 상장까지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여러 창업자들에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 제품력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커머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최초에 3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뭐 자본이 없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사실 뭐 재고 만들어 놓고 뭐 하고 하면 이게 선순환 타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좋은데 마케팅하는 자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그 돈과 마케팅, 일반적인 그 마케팅 영역에 있어서의 방법 말고 진성 고객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바이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업에 있어서 마케팅이 먼저냐 아니면 제품이 먼저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자본이 먼저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을 텐데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 때문에 돈도 없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에 집중을 했고요. 제품에 집중을 해서 일정 단계까지는 올라가는데 흔히 말하면 매스 시장을 잡지 못하는
1위 업체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한 브랜드로 포지션이 됐었죠.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어떻게 돌파를 해볼까 하다가 정말 써본 사람들이 항의할 정도였어요. 이게 좋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하냐. 뭐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에 만족스러워하는 어떤 팬덤들을 가지고 그 엔젤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포터즈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 작게 시작했던 저희 회사들을 좀 저희 회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분들을 원했기 때문에 서포터즈라고 부르지 않고 엔젤맘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에 작은 어떤 회전을 좀 돌리면서 선순환을 탔던 것 같아요. 그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꿈비는 상장 직전까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투자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투자금 없이 뭔가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걸 못했던 것이 초반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작전을 수정해서 매스로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팬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엔젤맘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지금은 엔젤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완전한 진성 고객. 그렇죠. 2,000명 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글을 올려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현행 기수 말고 졸업 기수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근데 졸업 기수도 떠나지 않습니다. 졸업 기수가 어떤 글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를 꿈비로 다 키웠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 꿈비 침대에서 재웠고, 애가 걸음마할 때 꿈비 매트를 썼고, 그 다음에 뭐 꿈비 소파를 썼고, 이런 식으로 꿈비 덕분에 아이를 잘 키웠다. 근데 그 꿈비 덕분에 자란 우리 아이도 많이 컸지만 꿈비도 성장을 해서 상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 저희 커뮤니티, 그 엔젤맘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뭐 글이 엄청나게 올라올 정도로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좀 뿌듯했죠. 이 꿈비를 우리 임직원, 저희 창업자들이 함께 키웠다기보다 우리 엔젤맘이 같이 키운 공동의 어떤 뿌듯한 자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이야기했던 진짜 찐 고객 100명을 만들어라.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 네네네. 그게 이제 기수가 졸업이 되고 쌓이면서 2,000명의 엔젤맘들이 그렇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알리는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없으니까 계속 돈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에 투자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했고요. 사실 이 섹터를 누가 투자할까? 그리고 일단은 몰입을 제품과 고객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준비가 됐을 적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지원자도 없어요. 그래서 5명 갖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노하우가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자본이 좀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까지 이제 확대한 거죠. 초기 엔젤맘은 5명부터. 5명부터. 200만 원 가지고. 네. 그게 벌써 거의 횟수로 10년 된 얘기니까 그때 당시 한 2살쯤 된 아이면 12살이 된 거죠. 진짜 꿈비로 키웠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초반에 넉넉한 자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서포터즈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꿈비가 사실 저도 이 매트를 아동용 매트를 쓰고 있지만 제품력이 상상 초월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좀 성격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 직장의 대표님이 13년을 제가 코언 시스템이라는 MP3 회사를 다녔는데 코언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아이리버의 경쟁사였던 그렇죠. PMP에서 거의 70% 점유했던 그러니까 애플이 오면서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요. 그 회사 입사 후에 3년 만에 상장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께서 정말 제품 하나에 대한 그 어떤 그 집착, 몰입, 이게 스티브 잡스를 능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품질에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었고 그분하고 같이 13년을 일하다 보니까 원래 제 성격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박영건 대표님께서 원래 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겪어본 박영건 대표님의 성격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네, 디테일합니다. 네, 엄청나게 디테일하시고 꼼꼼한 겁니다. 꼼꼼하고요. 이제 그게 제품력으로 좋게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터 커리어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유통 커리어 분들 같은 경우는 유통 관점에서 보시고요. R&D 컨셉에서 보시면 그냥 열심히 작품을 개발하는. 만드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좀 커리어가 좀 이것들이 좀 섞여 있는 커리어다 보니까 어느 하나 놓치는 걸 제가 용납을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의 디자인, 어떤 내구성, 소재의 안전성, 제가 또 후각이 또 비염도 심하게 아토피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어떤 소재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기준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어떤 꼼꼼함, 그리고 그렇게 출시하기 전에 사실상 제품 컨셉부터 저희 엔젤맘한테 물어보고 컨셉을 만들고요. 색상, 디자인, 형태, 또 가격 그렇게 만든 것들을 최초로 엔젤맘한테 써보게 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또 엔드 유저한테 갔을 때 또 나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또 제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이 과정 자체가 다 돈이거든요. 출시한 제품을 다시 또 개선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비 한 적으면 한 20% 정도 리소스 들어가고 많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마케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적당히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마케팅으로 딱 때려서 회전을 빨리 시키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고객도 중요하고 고객도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또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뭐 창업 이후에서 계속 유지하다 보니 제품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도 되고 일관성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꿈비가 상장하기 전부터 꿈비의 그 투자 자료, IR 자료를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한 개는 제품력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제품을 또 특허라든지 그렇죠. 디자인권이라든지 또 상표권, 실용신안 총 몇 개죠? 388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유아용 매트나 아동용 제품을 만드는데 거의 이 지식재산권이 380개가 출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업계에서는 없는 일인데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아동용 매트 같은 경우에 접히는 폴딩 부분이 전부 다 특허 그렇습니다. 제품이에요. 네, 20년간 저희만 사실 이거 전 세계 다 20개국에 다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최초에 그러니까 저희는 R&D를 상당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을 많이 관찰하면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어떤 지점을 많이 발견을 해서 열심히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는데 이게 수출을 했던 인도네시아 카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넌 상식이 있느냐? 우리한테 물건 수출해놓고 그걸 지적재산권 확보도 안 하고 3개월 만에 카피 들어가서 반값에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한국에서도 카피가 있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꽤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받으면서 이거는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어렵게 만든 제품을 카피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에는 1년에 1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이 지적재산권 확보라는. 물론 특허 출원, 그렇죠. 등록, 네. 뭐 디자인권 그렇죠. 뭐 이런 부분. 근데 물론 저희 100% 저희 자부담하면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좀 충당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진입 장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사는 이제 가격으로 승부하는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들하고 좀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적정 마진을 확보하고 또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매한 제품에 있어서 연결해서 써야 될 제품은 저희만의 어떤 규격으로 애플 전략을 저희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좀 폐쇄적인 인터페이스 천 것처럼 저희도 저희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형태로 제품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에 만족도가 있을 때 연계 구매를 할 때 자연스럽게 호환되는 건 저희 거밖에 없고 근데 그 제품은 또 기대치를 만족하니 그런 어떤 선순환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애플의 폐쇄형 전략은 그 제품에 대한 제품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죠. 팬덤이 있을 때만 팬덤이 가능하죠. 있을 때만 가능하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쭉 그 창업 과정을 박영근 대표님의 창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투자를 제대로 한번 받을 것이냐 아니면 IPO로 방향을 틀 것이냐를 그렇죠.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투자를 하겠다는 그렇죠. 투자자들도 꽤 있었고 그때 그리고 업계 화랑이었고요. 그때는 사실 투자 받을 생각도 있으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IPO로
급선회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결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계기가 뭐였을까요? 제가 사실 2017년부터 투자 유치에 관련된 스터디를 많이 다녔어요. 각종 어떤 협회에서 하는 것도 많이 다녔고, 또 어떤 그때 당시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마켓컬리에서 초기 투자를 한 300억대 받으셨었고, 그래서 마켓컬리 대표님 찾아뵙고 스터디 모임을 해서 어떤 투자하는 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도 얻고, 그래서 유수의 기업들 사례도 좀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친한 투자 업체 현직에 계신 분들의 또 의견도 좀 듣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은 첫 번째, 꿈비만의 성장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에 이 업종과 꿈비의 성장 방식이 참 매칭이 잘 돼 있는데 이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이익도 나고 하는데 굳이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그 DNA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직상장을 가는 게 낫겠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본인도 투자업을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건 꿈비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진심 어린 조언.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은 또 제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받았던 분을 찾아가서 또 잠을 구했는데 그 대표님이 진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기의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실상 외부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내가 좀 좋아 보이지만 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성이라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유지하면서도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면 굳이 투자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내렸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박영건 대표님의 그 의견에는,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꽤 준수하게 나오고 있었다. 네, 나오고 있었죠. 두 번째는 IPO 가도 흥행할 것이다라는 네. 그 두 가지 전제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그렇게는 거고. 못했죠. 그렇죠. 네. 투자와 IPO 간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랬었죠. 저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그 장단점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건데요. 2000년, 2001년도 아시다시피 뭐 워낙 유동성이 그래서 많이 났기 때문에 투자 업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졌던 고민은 사실 제가 이 유아용품 업계에서 상장을 하거나 또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이유는 사실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도 그냥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유아용품 업계 섹터 자체가 저는 이제 IT 쪽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더 혁신이 좀 필요한 섹터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본의 힘을 좀 가져온다고 하면 뭐 종합가전 업계의 삼성처럼 종합유아용품 업계의 어떤 규모와 신뢰와 제품력과 서비스와 마케팅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본만 가져온다고 하면 이 시장을 좀 강력하게 리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식을 가지고 따박따박 이익 나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방식으로 가면 한 20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가려면 상장이 됐든 투자 유치가 됐든 금융시장의 자본력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럼 어떤 방식이 어떤 좀 더 속도를 빨리 시킬 거냐, 어떤 방식이 또 우리의 방식을 또 유지하는 방식이냐라는 측면에서 투자 유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상장보다는 밸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상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계에서 투자 밸류보다 지금 같은 경우 뭐 많게는 4분의 1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장이라는 과정은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밸류를 측정받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가지고 가는 미션을 좀 더 빨리 이루고자 한번 타진을 해봤던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은 금액이라는 메리트는 있지만 전략과 방향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게 의외로 나중에 어떤 집중력을 좀 훼손시킬 수 있겠다. 특히나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 구조 또는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 상당히 단합돼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좀 훼손이 올 경우에 오히려 자본에 있어서의 어떤 메리트는 있겠지만 어떤 속도, 의사결정 속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 외부 투자 유치를 접은 거는 21년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접고, 예. 그때도 이제 주관사를 하고는 있었지만 투트랙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완전히 접고 이제 상장으로 했죠. 그때도 사실 제가 그 당시에도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데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평가받던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 상장 밸류보다 더 좋았어요. 맞아요. 네. 밸류는 사실 투자를 받았을 때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박영근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단어가 발목 잡힐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투자계약서가 워낙 빡빡하고 또 상한전환 우선주로 투자계약서 하면서 동의조건, 협의조건, 경영권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색깔을 잃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네, 되셨었죠. 그렇죠. 저는 사실 성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질이라는 게 영업이익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부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보다는 그때 당시 외형 성장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저희가 하기 싫어하는 전략을 아마 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숫자 만들려. 예, 예를 들면 야 트렌드가 저런데 저 제품 카피해서 빨리 만들어 버려. 그런 것들을 물론 카피해서 만들면 매출은 빨리 올라갑니다. 또한 마케팅이라는 방점에 있어서 보면 어둠의 방법을 좀 써서 예를 들면 랭킹 뭐 한 200만 원 주면 1등 꽂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 좀 써가지고 단기 매출 빨리 올려 이런 방법을 좀 요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창업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절대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16년도 회사가 살짝 힘들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경쟁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카피하고 저희 제품보다 가격을 35% DC된 가격에 후려치고 랭킹 조작을 해서 랭킹을 다 올려버리고 체험단을 100개, 200개 쫙 뿌리고 바이럴을 때리면서 진짜 3개월 만에 매출이 80%가 준 거예요, 저희 제품이.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보다 매출이 한 10배 더 이상 컸던 회사였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본의 어떤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거신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전사 직원들이 느꼈던 그런 어떤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는 절대 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면 조직 전체 DNA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조직 자체의 DNA가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브랜드, 강력한 품질 고객들, 특히 저희 고객들은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브랜드는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카드라고 하면 확실하게 가질 수 없는 카드는 버리고 단단하게 저희 방식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 기본적인 전제는 꿈비는 어떤 방향으로든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기업인데 네. 조금 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냐 IPO냐를 고민하시다가 네. IPO를 그렇죠. 선택하셨어요. 자 IPO를 선택하신 시점이 2021년 연말쯤 됐습니다. 하반기. 네.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를 완전히 몰입을 하셨죠. 그렇죠. IPO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시리즈 C 또는 D 단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IPO 할 때 이거는 진짜 신경 써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주관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네, 주관사 진짜 잘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관사마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사도 좀 있고요. 아니면 사이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만큼 어떤 상장이라는 과정에서 주관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관사를 만나보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관사 계약을 했다고 해서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또 물론 약간의 좀 노이즈는 있겠지만 교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사를 선정할 때 좀 팁을 좀 드리면 너무 큰 주관사, 네임밸류 있는 주관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집중을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관사에 있는 담당자분도 한 회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회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또 집중력 이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물어본 거 중심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계별로 미리미리 어떤 그 상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은 인력 이동이 많아요. 예, IB 업계가 인력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인력 이동이 있으면 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슬픈 게 저희가 중간에 먼저 계약했던 주관사가 인력이 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시간을 한 6개월, 8개월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관사를 바꿨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 한 2분기부터 이 어떤 증권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 탓을 했어요. 그거 그때 당시 안 했으면 좀 장 좋을 때 갔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지금 관계가 좀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옹지하긴 한데 그래서 좋은 주관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회사를 정말 제대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어떤 집중력 있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맨파워도 중요하지만 인력 이동이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 투자를 받다 보니까 투자 라운드가 있고 신주든 아니면 뭐 구주든 이러저러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고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미리 좀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이런 것들은 투자업계는 모르십니다. 근데 IB 업계는 아세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미리 IB 업계 만나시고 주관계약을 미리 하셔야지만이 그런 어떤 주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장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선택지가 많으면 안 돼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볼륨을 좀 키워서 가야겠다. 이익을 좀 더 만들어서 가야겠다. 뭐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욕심을 좀 더 부려서 가야겠다. 제가 사실 상장 그 플랜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잡으면서 마음 먹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많은 회사들의 상장 플랜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상장 플랜을 보도자료를 낸 업체치고 상장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창업자의 어떤 욕심 때문에 올해 뭐 예를 들면 전년보다 50%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50%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서 미루다가 한순간에 확 꺾여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꺾이는 순간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런 걸 질문합니다. 야, 이렇게 꺾였는데 내년에는 다시 반등한다는 보장이 있어? 보태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이 있으시면 투자자들하고의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 가면 너무 이렇게 뒤로 미룬다거나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원래 일정대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